네, 이 시간 자세한 섹터별로 이야기 나누면서 투자 포인트 한번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자, 지속가능연구소 한상환 소장, 이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 원자재부터 진단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치솟던 원자재 가격이 지난주부터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동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조기 금리 인상을 예고한 뒤 금, 은,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이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 가격은 전날보다 트로이 온스당 4.7% 급락한 1774.8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이후 약 7주 만에 최저치였는데요. 하루 낙폭으로 보면 작년 11월 9일 이후 가장 컸습니다. 7월 인도분 은 가격 역시 트로이 온스당 7% 떨어졌고 구리 가격도 파운드당 4.7% 하락했습니다. 팔라듐 가격은 하루 만에 11%나 떨어졌습니다. 연준이 전날 금리 인상 예상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앞당기자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달러 가치와 보통 반대로 움직이는 원자재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 거래일이죠. 현지 시간 18일에도 은이 0.44% 상승하며 소폭 반등했을 뿐 금과 구리 등 다른 원자재들은 또다시 1% 내외에서 하락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주요 원자재 가격은 사상 최고가 또는 수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과 같은 변수가 나타나면서 그동안 원자재 시장 랠리를 이끌었던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금, 은, 구리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연준의 FOMC 결과 그리고 발언 여기에 또 중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을 컨트롤하겠다 이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약간 가격이 좀 주춤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로써 기대감이 끊겼다고 봐야 할까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원자재 가격 동향을 좀 이렇게 잘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예. 원래 미국 기준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FOMC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빨라졌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죠. 달러 강으로 가면서 원자재 떨어졌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 왕비둘기죠. 블라드 총재가 2022년 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거꾸로 역산해 보면 지금 곧바로 테이퍼링이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쯤 가서 금리 인상 스케줄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시장이 더 놀랐죠. 그래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한 거는 블라드 총재 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블라드 총재가 이번에 표결권도 없는 사람일 뿐더러 그리고 지난번 FOMC에서 소수 의견을 낸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소수 의견이란 말이죠. 여전히 다수 의견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시장이 좀 너무 화들짝 놀란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받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비철금속만 일제히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철광석 약간 빠졌고, 그 대신에 금요일 날 유가 다음에 곡물가는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유가하고 곡물가가 반등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실제 경기가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철의 경우에도 보시면 철광석 가격은 약간 떨어졌는데 미국의 열연 강판, 핫코일이라 그러죠. 근월물 선물들은 오히려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미국의 열연 강판 선물은 그건 실수요 시장이거든요. 거긴 투기적 시장이 아니라 실수요 시장인데 실수요 시장에서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앞전에 실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거라고 보셔야 돼요. 달러 강이 오다 보니까 거기 투기성 자금들이 깜짝 놀라서 빠져나간 장이에요. 이게 쭉 떨어지다 보면 이제 실수요가 있는 선까지 내려가서 멈추겠죠. 그 선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멈추고 나면 그다음부터 실수요로 가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걸 더하게 되느냐? 전 개인적으로는 달러 강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달러가 요즘 강으로 좀 돌아섰는데 그렇죠. 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건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 교환 비율이잖아요. 지금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 주사도 훨씬 많이 맞았고 이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일시적으로 달러 강이지만 좀 이따가 유럽도 좋아지고 아시아도 좋아지고 이게 다 좋아져서 올라오게 되면
다시 달러는 약세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위로 가는 데는 상대적으로 그 폭이 제한이 있다. 그래서 달러가 다시 약으로 돌게 될 때는 원자재 가격은 또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투기적인 가격의 움직임보다는 실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시면 훨씬 원자재 시장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블러드 총재 발언 때문에 일시적인 쇼크를 받아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이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원자재가 소폭 또 약세를 보이면서 또 시장의 여파를 같이 좀 흡수를 했지만 네. 수요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실수요는 또 어떻게 예측을 해봐야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러면 지금 약간의 이제 약세로 원자재가 가격이 약세를 보인다면 네. 저가 매수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저는 개별 그 원자재별로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요. 오, 그래요? 네. 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원자재별로 사실 조금 시기도 다르고 언제 저가 매수를 들어갈 거냐가 서로 또 달라지긴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앞에 실수요가 탄탄해요. 그 실수요가 언제까지 가는 실수요냐? 내년까지 가는 실수요입니다. 지금. 경기 회복에 따른 실수요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원자재들이 지금 좋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첫 번째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다 대대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철강주 같은 것들이 실수요가 앞단에서 댕기는 거고요. 또 뭐 그런 게 좋아지니까 그다음에 실어 날라야 되니까 조선 쪽에서 강해지고 조선이 강해지면 또다시 철강주 쪽으로 오는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뭐 지금 올해가 작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그럼 뭐 내년까지 실수요가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자재를 앞단에 있는 원자재를 끌어당길 텐데 실수요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거는 금융시장의 투기적 가수요는 이미 지금 물을 빼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거 빠지고 나서 실수요로 잡아당기게 되면 다시 가겠죠. 그러면 이제 뭐를 볼 거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일 기본적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뭐 ESG 관련한 부분입니다. ESG 관련한 거는 뭐냐면 원자재 네. 쪽에서는 제일 먼저 구리 말씀드릴 수 구리, 있죠. 아. 네. 근데 구리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예. 빠지고 있고 이게 뭐 올랐다가 빠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조금은 더 조정을 받고 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천천히 뭐 내년쯤 가면서부터 전기차로 다 바뀌어간다. 이러면 구리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구리 광산 자체가 개발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구리 광산을 개발을 하더라도 공급이 계속 딸릴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그건 아주 장기적으로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철강 쪽도 저는 ESG하고 관해서 굉장히 좋게 봅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철강이 ESG 그러면 탄소 배출이 많은 데니까 철강은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자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죠. 그렇죠.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ESG 때문에 앞으로 고로를 못 짓습니다. 오래된 고로들은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기존의 고로들을 전기로로 바꾸든지 아니면 요즘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가고 있죠. 수소하고 관련해서 수소 환원제철로 바꾸든지 하는 게 앞으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된 수소 환원이라든지 전기로가 제대로 갖춰지기 전까지는 철강 쪽은 앞쪽에서는 수요는 살아있는데 공급을 못 해주는 상황이 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지금 그게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서 보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이 철강을 고만 만들어야 되고 탄소 고만 배출해야 되는데 수요는 모자라니까 수출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앞으로 중국이 점점 앞으로 수출을 못하게 된다는 거는 중국만 못하겠어요. 우리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거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또 그렇죠. 이 수요에.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단의 수요만 살아 있다고 하면 그 철강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저는 사실은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원자재에서는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뭐 뉴욕 증시라든지 달러 강세에 대한 여파로 주춤할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전방 산업의 활성화로 인해서 무엇인가 실수요는 아직까지 확실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구리라든지 철강 쪽은 아직까지 접근이 유효하다. 이 정도로 원자재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미중 무역으로 잡아봤어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이어서 이번엔 뭐 중국과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실제로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업계에서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현지 시간 17일이었죠. 백악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두 정상의 만남 또는 전화통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외신들은 두 정상이 오는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주하게 될지 혹은 회담을 위해 별도로 날짜를 잡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전화통화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시진핑 주석과 이미 전화통화를 한 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직접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두 정상이 회담을 갖게 되면 그 긴장감의 강도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줄곧 강조했듯이 미국 외교 정책의 초점이 중국 견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감한 문제를 모두 건드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의 재조사,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등의 카드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달에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에서도 홍콩 탄압, 신장 위구르 인권, 대만 문제 등을 정면으로 제기했는데요. 이에 시 주석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며 2시간 내내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소장님이랑은 지난번에도 미중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서로 얼굴 맞대지 않고 너무나 긴장의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이번엔 네. 지문이 조금 달라졌어요. 열리긴 네. 열릴 것 같은데 네. 얼굴을 맞대고 대면 회담이 진행이 된다면 뭔가 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네.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기세 싸움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걸 어떻게 보면 아시냐면은요,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대통령이 바뀐 거잖아요. 연임이 아니고. 그쵸. 취임을 하면 이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방미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다녀오셨잖아요, 지금. 근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보시면 시진핑 굉장히 빨리 갔었어요. 이번에 아직 가지도 못하고 있죠. 네. 우리가 훨씬 빨리 간 겁니다. 우리 굉장히 빨리 초대가 된 편인데 이번에. 그렇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동맹 외교, 다음에 산업 동맹 이런 쪽에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 시진핑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니죠, 거기는. 네, 시 주석. 시진핑 예. 주석을 초청했다는 얘기도 안 들리고, 요번에 이 회의에서 둘이 만날지 안 만날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번에 만나게 되더라도 여전히 우한 바이러스 문제, 그다음에 티베트 인권 문제, 홍콩 문제, 대만 문제, 또 중국의 탄소 배출 문제 이거 가지고 여전히 기세 싸움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결론 미중 무역 분쟁 결론 아직 못 낼 겁니다. 못 내고 그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이런 협상이 진행되면서 서로 카드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쓰게 될 거라서 그래서 저는 미중 무역 분쟁을 그렇게 쉽게 풀어줄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쓴 무역 확장법 232조 유럽하고는 풀기로 해결했잖아요. 우리도 풀어줄 겁니다. 동맹이니까 동맹 차원에서 경제를 같이 간다 그러면 풀어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중국은 안 풀어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중 간의 관계가 쉽사리 그렇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네. 전망을 들어봤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소장님 아까 앞서서 이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너무 걱정을 많이 했더니 소장님께서 저한테 오늘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후장 들어서 뭔가 반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좋은 소식은 저희가 더 많은 분들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니라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사실은 지난 금요일 장이 급락을 한 게 블라드 총재 발언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라드 총재 발언은 이미 FOMC 회의록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소수 의견으로. 예. 그게 이제 바깥에 나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래서 테이퍼링 빨라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왜냐면 22년 말 금리 인상이면 지금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빨라지는 거 아니야 해서 화들짝 놀라서 빠진 건데 네.
지금 주말에 쉬었잖아요. 그동안의 생각을 해보면 그거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거고 그럼 우리 오후장이면 미국 야간 선물이 시작이 됩니다. 그쵸, 그쵸. 미국 야간 선물 시장에서 이걸 돌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우리도 지금 오전 전장에 빠진 게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낙폭은 많이 플러스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낙폭은 많이 줄이는 게 오늘 오후장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고 사실은 좀 희망 섞인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같은 소망이 담긴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상화 소장, 이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